오피리아가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면 샬롯의 여인은 아서왕의 전설에서 주제를 빌려왔죠. 두 그림 모두 비극적인 동시에 아름답고 관능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워터하우스가 그린 샬롯의 여인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후 그려진 공주 일레인은 거울을 보며 테피스트리를 짜고 있는 모습, 또 성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는 알프레드 테니스의 시 중 일레인이 탑에 갇혀있는 발단 부분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죠. 1916년의 작품에는 그녀가 밤낮으로 짜는 오색찬란한 마법옷감, 항상 그녀 앞에 걸려있는 맑은 거울을 통해 움직이는 세상의 모습 등을 담았죠. 배틀을 박차고 나가는 그림에서는 운명에 저항하는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저항하지 않고 나아가는 눈빛이 인상적인데요. 자신의 의지가 곧 죽음을 불러올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한편 작가의 그림 속 여인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당시 모델이었던 한 여성을 뮤즈로 삼았던 작가는 일명 워터하우스적 여성을 만들어냅니다. 붉은 끼가 도는 머리, 큰 눈과 붉은 입술, 뛴 뺨이 특징이죠. 그 중에서도 샬롯의 여인 속 여성이야말로 워터하우스적 여성의 표본에 가까운데요. 여기에 당시의 독특한 미의식을 반영하기까지 합니다. 슬픔은 진정한 아름다움의 표현이다. 당시 예술가들은 낭만주의를 이끈 미국 시인 에드가 앨런 포의 이 말을 강령으로 삼았습니다. 아름다움의 극치를 그림 속에 드러내려 했고, 또 죽음이나 운명과 같은 비장한 주제를 택했죠. 화가는 여인의 표정에서 이를 드러내며 자신만의 낭만적인 스타일을 보여주죠. 슬픔이라는 감정을 완벽하게 담아낸 슬픔만이 아닙니다. 풍경을 묘사하는 데에도 주의를 쏟았죠. 갈대풀의 정교한 세부 묘사, 물에 비친 그림자의 사실적인 표현, 자연을 중시한 라파엘 전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파엘 이전의 중세로 돌아가자는 기조를 가지고 있었던 그들은 역사적 그림과 섬세하게 표현한 자연을 선호했죠. 샬롯의 여인이라는 시는 중세시대 설화를 좋아한 라파엘 전파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워터하우스 이전의 라파엘 전파 화가들도 이 시를 주제로 작품을 그려냈죠. 이들은 회화의 중세적 모티브를 전면적으로 등장시킵니다. 라파엘로 이전에 유행했던 모티브를 차용해 틀에 박힌 아카데미 회화가 주를 이루는 미술계에 변혁을 일으키고자 했죠. 어쩌면 이 그림, 샬롯의 여인은 라파엘 전파의 상황을 담아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거울 속을 벗어나 진실을 보고자 한 일레인 공주는 주류 미술계의 좁은 시야에 갇혀 그림을 자유롭게 그릴 수 없었던 라파엘 전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봐야 할 현실은 사실적인 자연의 모습에 가깝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아해 보이는 진실 작품 속의 신이 아니라 말이죠. 어딘가에 갇혀 있었으나 자신의 운명에 맞서기로 한 여인. 이 모티브는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에 갇혀있다가 지상의 봄을 맞이한 페르세포네부터 탑에 갇혀있다 자유를 찾은 라푼젤까지 샬롯의 여인과 일맥상통하죠. 사실 성에 갇혀 거울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았다면 일레인은 죽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운명이라는 껍질을 벗어나죠. 자신의 끝을 알고 있음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일레인의 표정. 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시나요?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로 끊기지 않아요. 게다가 백그라운드 재생도 되죠. 영상을 보면서 읽고 검색하고 쇼핑도 할 수 있어요. 유튜브 프리미엄, 광고로 끊기지 않는 게 다가 아니에요. 1개월 참여해보세요. 흰 소복을 입고 있는 것처럼 어딘가 묘한 분위기를 풍기며 서 있는 여인. 주인공을 드러내는 배경이나 특정 사물 없이 그려진 매우 단순한 그림인데요. 사실 이 그림이 등장했을 당시 작품은 공포스런 소문에 휩싸였습니다. 그림이 발표되기 2년 전 작가 윌키 콜린스의 흰옷을 입은 여인이라는 공포 소설이 유행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시름시름 앓다 생을 마감하며 크나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요.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이 작품, 제임스 맥닐 휘슬러의 흰색 교향곡 1번입니다. 미국 출신 화가 휘슬러. 이 작가는 독특한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대 많은 화가들은 물감의 발달, 표현의 발달과 함께 더 많은 색을 표현하기 위해 애썼는데요. 휘슬러는 반대로 색이 없는 무채색에 관심이 많았죠. 검은색과 흰색. 사실 색이라기보다 명암에 가까운 이 요소들을 자신의 작품 속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그가 그린 검은색과 회색의 구성, 화가의 어머니라는 그림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어머니이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작품의 주요 요소를 이루는 검은색과 흰색에 대한 탐구가 더 중요했죠. 캔버스 안에서 검은색과 흰색이 인물과 배경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실험한 것이죠. 하지만 화가의 의도와는 달리 이
그림은 자식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이 담긴 어머니의 초상화로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주로 검은색과 회색을 사용해 연구했다면 이 그림은 좀 다릅니다. 이 초상화는 이전보다 훨씬 밝은 흰색으로 그려냈는데요. 이 여인의 이름은 조안나 히퍼넌, 바로 휘슬러의 연인이자 뮤즈입니다. 조안나는 휘슬러의 정식 부인이 아니었음에도 스스로를 휘슬러의 성을 따와 에벗 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휘슬러는 그를 하얀 드레스 색깔처럼 청순하고 순결한 분위기로 그려냈는데요. 이와 반대로 발밑에는 사나운 동물의 얼굴이 달린 모피를 그려 넣었습니다. 순백의 옷 속에 내재한 정열과 동물적 야성을 나타내려 했죠. 조안나를 매우 사랑했던 휘슬러는 그를 모델로 하여 여러 걸작을 남겼습니다. 조안나의 정면 모습을 나타낸 흰색 교향곡 1번 외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조안나에 대한 사랑을 담아냈죠. 작품 속에서 조안나는 항상 흰색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순백의 옷을 통해 내면의 순수함을 담으면서 관람자들에겐 아름다움에 대한 상상을 남긴 것이죠. 휘슬러는 이 그림을 통해 사랑하는 대상을 담으면서 무채색인 흰색에 대한 연구를 담아냈습니다. 휘슬러는 한 가지 색으로 다양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 톤 하모니 기술을 시도하고자 했죠. 19세기 말에는 인상주의자들을 비롯 당대에는 색은 빛에 의해 변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는데요. 휘슬러는 달랐습니다. 휘슬러는 빛뿐만 아니라 사물의 질감에 따라서도 색이 달라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 작품은 그가 의미한 질감에 의한 하얀색의 변주였습니다. 같은 검은 색상의 옷을 입어도 연재질과 벨벳 재질, 가죽 재질의 블랙이 모두 다른 것처럼 흰색 또한 위치와 크기, 이웃한 색상에 의해 느낌이 달라지는 지점을 포착한 것이죠. 하지만 그의 흰색 교향곡은 그림 자체도 너무 밋밋하고 차분하다는 이유로 대중으로부터 외면받았습니다. 특히나 당시 유행한 공포소설과 엮이며 흰색 신드롬에 편승하는 그림으로 간주되어 혹평을 받았죠. 흰색 교향곡 1번은 당시 권위 있는 기관이었던 영국 왕립 아카데미에서는 물론 파리 살롱전에서도 거부되었는데요. 살롱전은 기존의 고전주의 작가들의 심사를 장악하고 있어 도전적인 작품들이 선정되기 힘들었죠. 1863년 살롱전에 떨어진 자들의 작품을 모아 낙선전이 열렸는데요. 이 그림은 만해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 등 다른 진보적인 예술가들의 작품과 함께 하얀 옷을 입은 소녀라는 제목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작품은 이 낙선전을 통해 주목받게 되는데요. 유명 공포소설과 제목이 비슷해 주목받은 당시에 세계적 월간 미술지의 비평가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비평가는 이 작품의 풍부한 흰색 표현에 감탄했고 이 작품을 흰색의 교향곡이라 평했죠. 휘슬러는 이 표현을 마음에 들어 했고 이후 그리는 작품에도 야상곡, 편곡, 교향곡과 같이 음악 용어를 차용한 제목을 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인해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휘슬러는 당시 유명세를 타던 19세기의 사실주의 화가 쿠르베와 친분을 쌓게 되는데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그린다는 그들의 철학이 서로 맞닿았기 때문이죠. 먼저 유명세를 탄 쿠르베는 휘슬러를 후견인으로서 아꼈는데요. 하지만 흰색 교향곡 속 주인공 조안나를 두고 둘의 사이는 갈라서게 됩니다. 휘슬러는 존경하는 선배 쿠르베에게 자신의 연인 조안나를 자랑하며 소개했습니다. 문제는 쿠르베도 그녀에게 끌리게 된 것이었죠. 어느 날 휘슬러가 국외로 떠나야 할 일이 생겨 조안나에게 잠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했는데요. 휘슬러가 여행을 다녀온 사이에 쿠르베가 한 그림을 발표합니다. 바로 잠이라는 작품입니다. 두 여자가 서로 나체로 엉켜 잠든 모습을 그린 것인데요. 한 여인은 붉은 머리이고 다른 여인은 금발이지만 몸매와 얼굴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두 여자는 모두 조안나를 모델로 그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안나의 붉은 머리카락 색깔은 그녀의 트레이드마크로 곧 그녀를 의미했기 때문이죠. 이후에도 쿠르베는 조의 초상화, 아름다운 아일랜드 여인 조 등 조안나의 애칭인 조를 사용해 작품 속에 조안나를 그려냈습니다. 휘슬러는 결국 이 문제로 쿠르베와 조안나 모두와 갈등을 빚게 됩니다. 1869년 결국 7년의 연애가 끝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흰색의 여우는 휘슬러를 쉽사리 놓아주지 않았는데요. 흰색 교향곡 시리즈를 그리고 난 후 그는 몸져눕게 됩니다. 바로 백색 안료 때문이었죠. 휘슬러는 흰색 안료 중 특히 연백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연백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은처럼 빛이 나는 특성이 있어 실버 화이트, 작은 조각처럼 번쩍인다고 하여 플레이크 화이트라고도 합니다. 매우 밝은 흰색을 내는 이 연백은 많은 납성분이 들어있는 발암 물질이었습니다. 휘슬러는 흡족한 색을 얻기 위해 가지
값진 노력을 했는데요. 그가 원했던 완벽한 흰색은 창백할 정도로 하얀 색이었습니다. 때문에 연백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흰색의 매력을 외면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이 납에 중독되어 병들어가는 도중에도 연백을 계속해서 사용했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물감이 풍부하지 않아 작가가 직접 물감을 만들어 사용해야 했는데요. 가루를 따뜻한 항아리에서 꺼낼 때 납 증기가 한 번에 나오며 이를 마신 화가의 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흰색 배경 위에 흰색 옷을 입은 여인. 작품을 완성한 화가는 몸져 눕습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연백에 노출된 휘슬러는 말년에 10여 년 동안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납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납중독 때문이라 예측하고 있죠. 연백은 화학 반응으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검게 변색되기도 합니다. 현재 그의 작품을 보면 이미 많은 부분에 검은 변색과 손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그의 작품에선 그가 나타내고자 했던 순백의 여인을 만나볼 수 없습니다. 휘슬러는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색에 대한 연구를 놓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추상 회화를 비롯해 현대의 수많은 화가들은 그의 색과 질감 표현에서 영감을 얻었다 말하기도 했죠. 순백의 흰색을 사랑했던 제임스 맥닐 휘슬러. 흰색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그의 그림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나요? 초록빛 지구에서 살아갈 아이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자. 우리의 모든 것을 따라하는 아기에게 엄마 아빠가 최고의 인플루언서니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도 우리들 닮아갈 거예요. 우리의 습관이 쌓여 우리 아기가 자연을 한가로운 숲속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 지극히 일상적인 주제처럼 보이지만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심상치 않은데요.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의 두 여성과 전형적인 부르주아 복장을 한 남성들. 전혀 다른 옷차림을 하고 있는 그들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작품은 19세기 중반 프랑스 미술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습니다. 미술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그림으로 꼽히기도 하죠. 에드와르 마네의 풀바뒤의 점심 식사입니다. 혁명은 1863년 살롱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파리에서는 아카데미 미술이 성행하고 있었는데요. 아카데미는 시대적으로 유행하는 양식에 따라 예술가를 양성하는 국립기관이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미술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때문에 아카데미 미술을 따르는 작품들은 정확한 원근법에 따라 대상의 크기를 설정해야 했죠. 입체감이 극대화되어 그림이 실제처럼 보이도록 자연스러운 명암법을 사용해야 좋은 작품이라 평가받았습니다. 그림의 주제 역시 역사적, 종교적 사건과 고전적인 신화를 가장 선호했죠. 그런 아카데미에서 주최하는 살롱전은 대단히 권위 있는 전시회였습니다. 파리에서 화가로 성공하고 싶다면 꼭 거쳐야 하는 예술가들의 등용문이었죠. 살롱전의 심사위원들은 아카데미 화풍을 장려했던 미술학교의 교수진이나 왕족, 귀족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아카데미 양식에 따라 전통과 규범을 선호했습니다. 기준은 엄격하고 또 보수적이었죠. 1863년 살롱전은 특히나 그런 아카데미의 보수성이 도드라진 전시였습니다. 역대 전시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되어 출품작의 반 이상이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죠. 당시에도 이례적이었던 낙선 비율에 예술가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불만은 곧 아카데미 미술의 중심 역할을 하는 왕족과 귀족에게 향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는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추가적인 전시를 열었습니다. 바로 낙선전이었죠. 심사에서 탈락한 작품들의 전시. 작품을 펼칠 기회가 없던 예술가들을 불쌍히 여겨 연 전시였지만 시민들의 기대는 달랐습니다. 시민들은 살롱에서 탈락한 작품들이 얼마나 형편없을지 궁금해하며 낙선전으로 향했는데요. 작품을 조롱하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시민들은 낙선전의 작품을 보며 크게 놀랍니다. 기존 아카데미 예술에선 볼 수 없던 양식과 화풍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예술은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낙선전은 곧 살롱전에 버금가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낙선전에 걸린 작품은 무려 1200점에 달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그림은 바로 마네의 풀바뒤의 점심 식사였죠.
평범해 보이는 이 그림은 낙선전을 통해 세간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나 작품 속 인물들의 의상이 문제였는데요. 남성들이 정장을 단정히 갖춰 입은 것과 반대로 여성들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나체로 표현한 것이 문제였죠. 평화로운 분위기와 대비되는 그들의 옷차림은 부르주아 남성들과 성판매 여성 간의 미래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는데요. 관람을 위해 전시를 찾았던 부르주아 남성들은 이 작품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림 속의 상황이 마치 자신의 치부를 고발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들은 작품의 주제와 묘사가 외설적이라며 입을 모아 작품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마네가 그린 나체의 여성은 아카데미 미술의 전통적인 누드화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사실 여성의 누드는 고전부터 예술의 소재로 자주 활용되어 왔습니다. 다만 기존의 작품 속 누드는 모두 신화 속 여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누드는 신을 표현할 때만 허용되는 영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 예술가들은 노골적인 누드를 그렸으므로 외설 논란을 피하기 위해 여신의 그림을 제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의 비너스가 대표적입니다. 완벽한 비율의 인체와 매끈한 피부로 여체를 묘사했음에도 여신임을 알려주는 큐피트나 요정 같은 존재와 함께 묘사하는 시기였죠. 하지만 마네는 전통을 깨고 창백한 피부와 뱃살을 가진 아주 현실적인 모습의 여성을 그렸습니다. 그는 실존하는 여성을 모델로 삼았고 여성의 몸을 아름답게 보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표현했죠. 관람객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실제 여성을 나체로 표현했다는 점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고전적인 누드화와의 차이는 작품 속 인물의 시선과 태도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전통적으로 누드화 속 여성은 수동적인 태도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대부분 부끄러워하는 듯한 시선으로 관람자를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마네의 작품 속 여성은 놀라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몸을 가리려는 포즈도 취하지 않죠. 마치 자신의 옷차림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무심한 시선으로 관람자를 똑바로 마주하는데요. 그녀의 당돌한 시선은 보는 사람을 그림의 일부로 끌어들여 여성의 나체를 더욱 현실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중들은 부적절한 현장의 목격자가 된 기분을 느끼며 작품에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되었죠. 비평가들은 외설 논란에 그치지 않고 마네의 예술가적 자질도 공격했습니다. 그동안 약속처럼 지켜왔던 명암법과 원근법을 찾아볼 수 없는 아마추어 같은 그림이라고 악평했는데요. 당시의 화가들은 그림을 배울 때 중간 색채를 사용하라고 교육받았습니다. 가장 밝은 색과 가장 어두운 색을 매끄럽게 이어주는 색채를 이용해 명암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해서였죠. 마네는 이 법칙도 지키지 않았는데요. 중간 색채가 생략된 그의 그림은 명암이 강하게 대비되어 화면이 평면적으로 보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마네는 미술의 기본적인 기법도 갖추지 못한 화가였을까요? 마네는 쿠티르의 화실에서 기본기를 쌓았고 루브르를 자주 드나들며 고전적인 거장들의 작품을 모사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거장 벨라스케스를 존경했고 그의 작품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죠. 다시 말해 그는 고전의 화풍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네가 가진 생각이 전통적인 관점과 조금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이전 시대 회화의 목적은 보는 사람에게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종교의 성스러운 일화들을 전달하거나 정치, 사회적인 의견을 드러내기 위한 그림들이 그려졌죠. 자연스럽게 회화의 주제에도 서열이 생겨났는데요. 아카데미에서는 고대의 영웅이나 신화 속 인물들, 기독교 성인들이 등장하는 역사화나 종교화를 최고로 여겼죠. 반대로 교훈적 의미 없이 일상의 모습을 담은 정물화나 풍경화는 가장 낮은 등급의 그림으로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마네는 작품에 무엇을 표현하는지보다 대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주제의 중요성을 떠나서 화가가 본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는 자신의 눈에 보인 그대로를 표현하기 위해 고전적인 전통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생략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미술계 규범의 경계를 허무는 작품이 등장한 순간이었죠. 파격적인 도전이었던 풀바디의 점심 식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지만 당대의 젊은 미술가들에게는 강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은 마네의 작품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확신했고 그의 주위로 몰려들었죠. 그들은 살롱전 도전을 포기하고 자신들만의 전시를 개최하는데요. 바로 1874년에 열린 제1회 인상주의전입니다.
클로드 모네, 오기스트 루누아르, 까메유 피사로. 이 전시로부터 현대미술의 시발점이라 불리는 인상주의가 탄생했죠. 풀바디의 점심 식사는 인상주의자들에게 크나큰 영감을 준 작품입니다. 실제로 보여지는 시각의 솔직한 모습과 순간의 모습을 그려내는 그림. 마네는 인상주의의 선구자로 불렸죠. 하지만 정작 마네 자신은 스스로가 인상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인상주의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갔지만 인상주의 전에는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죠. 마네는 이후로도 도전적인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섰죠. 그는 예술은 현실에서 솟아나야 하고 현실 세계의 새로움과 다양함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림이 무언가를 의미하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이는 그 당시 유행하던 아카데미 예술과는 반대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예술에서 삶과 개성만을 인정한다. 그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는 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걸작이라고 평가받는데요.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그의 새로운 시각은 이후시대 예술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작품의 현대성은 표현 기법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새롭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것 자체가 그 의미가 되기도 하는데요.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도 새로운 시각의 제시를 통해 미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혁명성을 인정받았죠. 평화로운 분위기 속 도발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나체의 여인. 여러분은 그의 눈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 새하얀 말과 붉은 안장에 화려한 장식, 귀족이 타고 다닐 것만 같은 말 위로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수줍은 듯 고개를 푹 숙이며 얼굴을 붉힌 채 그것도 알몸으로 말이죠. 충분히 이목을 끌만한 상황이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마을엔 그 누구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막한 느낌마저 들죠. 이 여인은 왜 알몸으로 마을을 떠돌고 있을까요? 미스테리한 행동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권력자에 맞선 숭고한 여인의 이야기죠.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걸작 존 콜리어의 레이디 고디바입니다. 여인의 이름은 고디바. 그가 맞선 상대는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11세기 중세 영국 코벤트리시. 고디바의 남편이자 지역의 영주였던 레오프릭 백작. 그는 막강한 권력을 남용해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 백성들의 원정이 잦아했죠. 소식을 들은 고디바 부인은 백성들을 대신해 세금을 낮춰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영주는 무시했죠. 오히려 다시는 이런 요청을 하지 못하게 아주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농민들을 걱정한다면 알몸으로 말을 타고 마을 한 바퀴를 돌아보게. 당신이 그렇게만 한다면 청을 들어주지. 말도 안 되는 제안. 하지만 고민 끝에 고디바 부인은 이를 보란듯이 받아들입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남편에 맞서기로 한 것이죠. 약속한 날이 밝자 고디바 부인은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머리카락으로만 몸을 가린 채 말을 타고 시내 한복판으로 나섰습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로 봐도 알몸으로 거리를 누비는 건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대의만을 위해 알몸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죠. 또 고디바 부인이 맞선 상대가 그의 남편이었다는 점도 놀라운 이유였습니다. 중세 여성에게 결혼과 배우자의 의미는 상당했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계급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였죠. 심지어 남편이 영주라면 함부로 맞설 수 없었죠. 까딱하면 사회적 죽음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고디바 부인은 기꺼이 백성의 편에 서기로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숭고한 희생. 바로 이 장면이 존 콜리어의 작품 속에 담긴 것이죠.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적막할 정도로 고요한 마을 풍경에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죠. 고디바 부인이 알몸으로 마을을 돌 거란 소문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자신을 위한 고디바 부인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알몸 행진을 하는 동안 절대 밖을 내다보지 말 것. 외출을 취소하고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행진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이상할 만큼 적막했던 마을 풍경은 사실 백성들의 이런 마음 때문이었죠. 고디바 부인의 알몸 행진은 결국 영주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약속한 대로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후에도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면서 마을은 번영하게 되죠.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용기 내 자신을 희생한 고디바 부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제대로 실천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분야와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화가, 조각가, 작곡가 등 다양했죠. 가수 퀸은 Don't Stop Me Now라는 곡에 나는 고디바 부인처럼 힘차게 지나간다는 가사를 넣기도 했고, 영국의 국보급 시인 알프레드 테니스는 고디바를 기리는 시를 짓습니다.
고디바 부인의 표정, 말 안장의 색깔까지 자세하게 묘사한 덕분에 후대 화가들의 작품에도 영향을 미쳤죠. 그 중에서도 이 이야기를 각별히 사랑한 건 빅토리아 시대 화가들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을 막 지난 19세기 빅토리아 시대, 당시 사람들 사이엔 과학의 발전이 만든 합리적인 사고와 오랜 시간 익숙했던 비합리적 미신이 공존했습니다. 사실 고디바 부인 이야기도 전설에 가까웠는데요. 역사적 인물의 일화를 한 수도승이 재구성한 것이었죠. 하지만 판타지와 신화를 선호한 당시 화가들은 이 전설에 매료됐고 자신만의 시각을 더해 고디바를 그려냅니다. 문학과 역사 장르를 즐겨 그렸던 화가 알프레드 울머. 그의 그림 속 고디바 부인은 당시 유행을 따라 육감적인 몸매의 에로틱한 대상으로 그려졌습니다. 한쪽 팔을 내민 포즈는 사랑과 욕망의 여신 비너스의 상징과도 같았죠. 이 두 그림도 고디바 부인을 여신으로 묘사합니다. 빛나는 머리카락과 몸, 숭고한 표정, 육감적으로 묘사한 신체 모습이 이를 뒷받침하죠. 빅토리아 시대의 또 다른 화가 에드윈 랜저의 그림은 배경에 높은 첨탑에 성당을 그려넣어 경건함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고디바 중 존 콜리어의 작품이 남다른 이유는 뭘까요? 작가는 신이 아닌 인간 고디바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존 콜리어는 인물화와 정밀 묘사에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진화론의 아버지, 찰스 다윈 등 당대 유명인을 그린 알아주는 초상화가였죠. 그런 그에게 여인의 모습을 아름답고 정교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존 콜리어는 백성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한 16살의 어린 인간 고디바를 부각하기로 결심하죠. 신성함, 경건함에 심취한 다른 화가들은 고디바를 신으로 그려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의 몸을 강조한 것과 달리 존 콜리어는 간단한 실루엣만으로 몸을 그려냅니다. 여성의 몸에 시선이 가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차단한 건데요. 그 어떤 자세한 묘사보다 효과적인 표현력이 돋보이죠. 또 이런 표현은 누드화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을 듣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인 누드화가 관람객의 주의를 끌기 위해 볼륨을 풍만하게 그리거나 성적 매력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존 콜리어의 그림 속 누드는 욕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당한 권력에 맞서 굳센 의지를 표출하는 존재죠. 한 발 더 나아간 셈입니다. 작가는 고디바의 숭고함을 극대화하고자 대비적 요소를 더하기도 합니다. 고개를 숙인 채 머리카락과 손으로 몸을 가리고 있고 수치심에 몸을 떨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하는 겨우 16살의 어린 고디바 부인. 그는 아주 순수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한편 의지를 단호하게 붙잡듯 고삐를 굳게 잡은 손, 희생정신을 상징하는 듯 묵직한 색의 붉은 천까지 여리고 강함의 대비는 이 희생의 숭고함을 한층 돋보이게 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존 콜리어의 작품은 강렬하고 화려한 색채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데요. 실제 그의 그림 속 세밀한 붓터치는 자국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역시 고디바 부인의 숭고한 아름다움을 보다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간결하게 처리된 배경 역시 마치 숨죽인 채 부인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듯 차분한 분위기를 더하죠. 구도 또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인물을 더 잘 보일 수 있는 정면이나 뒷모습이 아닌 의도적인 측면의 연출, 주변에 다른 무엇을 그려넣지 않고 오직 고디바 부인만을 정중앙에 세운 구도. 이야기 속 영웅은 다른 누가 아닌 고디바 부인임을 단번에 알 수 있게 하죠. 이렇게 탄생한 존 콜리어의 레이디 고디바는 독보적인 숭고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선 존 콜리어가 따랐던 라파엘 전파의 스타일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주류 미술계가 이상화된 미술만을 반복하는 데 반기를 들었습니다. 때문에